네, 국정원이 오늘 북한이 내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는데요. 앞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북한이 내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에이펙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불발이 됐는데 지금 이제 물밑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내용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어젠가요? 사실은 북한의 불법 환적, 그러니까 석탄하고 철강하고 이거 불법 환적해서 수출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안보리에 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는 하겠지만 예. 거기에 이제 불법 환적에 동원된 그 선박들 그리고 그 나라에 국적 있는 국가들 아마 긴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당근, 한편으로는 채찍 이걸 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일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채찍을 이제 휘두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내년 4월이 굉장히 이제 최적기가 될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으로 불러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이제 북한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지금 아마 국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뭐 지금부터 준비할 건 없겠습니까? 아니요, 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예. 가능성에 대해서 대북 정책 공조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접 가게 되면 또는 이제 북경으로 이렇게 불러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할 얘기들 그게 이제 사전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실무급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예.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우리 국익이 손상이 안 되니까요.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이제 통상 이런 협의회를 마치고 공동 성명 형식으로 내놓는데 예. 이번에는 공동 성명이 없었고 공동 기자회견만 진행이 됐거든요. 어떤 예.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공동 기자회견 하는 걸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공동 성명은 이번에 안 나왔는데 예년에 보면 항상은 이제 공동 성명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하거든요. 공동 성명을 미리 나눠주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공동 성명은 다 작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또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팩트시트하고 MOU 체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번 주 내로 나올 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게 나중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팩트시트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팩트시트가 나오고 난 뒤에 혹시 고쳐야 될 문구가 있으면은 그때 고쳐서 공동성명을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무슨 뭐 이견이 있어가지고 공동성명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동 성명이 아직은 안 나온 부분. 네네. 하지만 이제 팩트시트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분석을 네. 해주셨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바로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계획이었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이번 의제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뭐 한 2, 3일 있다가 지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의제 같은 것은 사실상 뭐 두세 달 전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래 의제에 없었던 건데 어찌됐든 이제 한미 정상간이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국방부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부서가 국무부 그리고 에너지부가 있으니까 예, 예. 그들과 협조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라 이렇게 지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건조를 하게 되면 한국형 핵 잠수함 건조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네.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일단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차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은요, 핵 연료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 그것도 굉장히 기술 축적이 돼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 연료만 주면 우리는 그것만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할수 있다. 원자력 이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워낙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데가 네. 거기가 뭐 함정을 건조하거나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상선을 건조하는 데고 화물선 건조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면은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해도 5, 6년 뭐 네. 길게는 10년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원했던 것은 어차피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미 간에 뭐 재처리 문제도 이제 따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 핵 연료가 농축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농축을 해서 저 농축으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90% 농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90%의 농축된 것만 우리가 받아와서 나머지는 많이 우리의 뭐 설계, 건조 그리고 소형 원자로 뭐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이제 종속의 문제, 나중에 또 수리의 문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아, 그렇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거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지난 8월 달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우리 위성락 실장하고 미국의 루비오 국가안보 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하고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이 국방비를 정액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국산 그 첨단 무기를 이렇게 사는 그 반대급부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데 그게 핵심 내용이 일본 정도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산업적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26개의 이게 상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그 원자료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공급망 차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농축할 수 있는 그걸 달라. 그 농축도 다 20% 이하예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핵 재처리 문제인데 핵 재처리도 그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공법을 이용을 하면 거기 남아 있는 핵 연료도 다시 추출해서 또 일부 쓸 수도 있고 또 폐연료봉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 거지 이것을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일본만큼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안 했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한국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거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지를 설득한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또 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이 이거 뭐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물 한 잔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제가 물 한 잔 드실 동안 제가 좀 질문을 네, 네.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네. 이 주한미군이 대만 침공 등의 유사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예.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주한미군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우리는 한국의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핵 확장 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하겠지만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전자권 환수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아주 짧은 답변을 했지만 이 네. 속에는 아주 큰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세 번째가 바로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가 주 임무이긴 하지만 지역의 위협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역할의 변화잖아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려고나 하면 이 주한미군이 한국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 훨씬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방어를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컨벤셔널 포시스하고 뉴클리어 포시스가 합해져 가지고 인테그레이션 되는 거 그게 이제 CNI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을 방어하겠지만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원하지만 재래식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것도 전자권 전환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다. 발언은 간단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 세 가지 역할 변화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전자권 전환의 문제가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예, 그 발언에 이런 아주 깊은 의미가 그렇죠. 담겨 있군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사실 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발표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안 됐거든요. 네. 아직 좀 진전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MCM 회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 MCM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합참 의장끼리 하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 결과를 오늘 SCM 할 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네.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고 예. 그것이 이제 평가를 계속해서 매년 해왔는데 그것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데 공감을 표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전자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평가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자권 전환을 가속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이제 한국군이 미래에 이제 한미연합사가 되면 그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동맹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전자권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큼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가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한국군이 이 미군까지 포함해가지고 미래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평가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예. 제일 첫 번째는 이제 IOC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최초 운용 능력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이게 좀 되고 나면 FO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정말 이게 제대로 뭐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마지막은 FMC예요. 네. 그러니까 미션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IOC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한미가 공동 평가단이 평가를 했어요. 예, 이게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FMC는 했거든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FMC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항목이 한 7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이제 49개 정도만 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뭐 49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게 FMC잖아요. FMC는 이제 70여 개 중에서 그래도 한 20여 개가 남았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최종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언제라도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공동 성명이 나오게 되면 그 공동 성명 속에 아마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따라서 이것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방문을 했는데 예. 이때 북한이 어제 이제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도발의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지금 북한이 10월 28일 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10월 28일 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케이치 총리가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 올라가는 그 시간에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뭐 예상하기로는 화살 3-31 정도가 될 텐데 그걸 발사했거든요. 이건 이제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에요. 예, 그렇죠. 거의 그 시간에 서해상으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JSA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방문 시간에 대충 맞춰가지고 얘들이 지금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240mm 방사포로 보이는데 그걸 발사한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도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 이슈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또 북한 대표단을 이끈 인물이기도 한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28년생이니까 이제 97세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모스크바로 유학 갔다가 와서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외교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외교부죠. 당 국제부에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완전히 뼈가 뭐 굵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83년도 외교부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서 그걸 이제 거의 뭐 한 15년 가까이 하고 1998년부터는 21년 동안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에 왔을 때는 김여정이하고 같이 북한의 대표로 왔거든요. 2019년도에 21년간에 2019년도에 91세로 모든 공직에서 이제 그만뒀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북한의 아주 외교 그리고 국가 수반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인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온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온화했던 사람입니다. 예,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